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유재성입니다. 오늘은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이코패스라고 하면 어떤 것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연쇄살인범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이 널리 퍼지기 시작한 것이 2004년도에 유영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연쇄살인범이 검거되면서 그분이 연쇄살인범으로 판정이 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연쇄살인범으로 알려진 많은 분들에 대한 정보를 좀 알아보니까 그 참혹하고 끔찍스러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로 흥미 위주로 많이 소개하기도 하죠. 그리고 피도 눈물도 없는 탐욕적인 권력자도 사이코패스로 많이 묘사가 됩니다. 히틀러, 사담 후세인 같은 사람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또 빌 클린턴도 반복적으로 거짓말하고 뻔뻔함에 대해서 사이코패스인 게 분명하다라는 책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이코패스라는 게 의학적인 진단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명확한 정의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권위자가 있긴 한데요. 그 사람의 주장이 이후의 연구에 따라서 뒤집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같은 공간에는 부정확하고 혼란스러운 정보도 넘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비교적 간략하게나마 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건 이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쭉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치료가 필요한 병이구나. 저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건 병이 아니고요. 굉장히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양심이 없는 그 사람 뿌리 깊은 성격적 패턴이고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미리 드리고 싶고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처음에 프랑스에서 필리프 피넬이라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 의해서 한 200년 전에 처음 저술이 됐어요. 이게 정신병은 아닌데 정신착란이라든가 특별한 정신병은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도저히 정상인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잔혹하고 자제력이 결여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묘사를 한 게 처음 시작이었고요. 사이코패스를 정신병이랑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이코패스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정신병질이라고 하는데 정신병이랑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잘 치료가 되지 않은 정신병 환자들이 굉장히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정신병 때문에 감형을 받고 감옥이 아니라 치료감호소로 가게 되는 걸 보면 굉장히 분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런 정신병하고 사이코패스는 완전히 다른 거고요. 구별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알려드리려고 해요. 흔히 말하는 정신병은요, 환청, 그러니까 실제 있는 소리가 아닌데 마치 정말 들리는 소리처럼 느껴지는 그런 환청 증상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는 분들이고요. 실제가 아닌데 잘못된 믿음을 갖게 돼서 그로 인해서 완전히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시는 분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약물 치료 등의 치료를 하면 치료를 받고 나서는 완전히 안전한 사람으로 바뀌고요.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범죄율은 일반인에 비해 굉장히 미약합니다. 치료가 잘 되기만 하면 절대로 그런 일을 저지를 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 사이코패스는 완전히 달라요. 현실 검증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일반인보다도 더 잘 파악합니다. 허비 크래클리라는 분이 날카로운 지성을 가지고 있지만 인류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생명이나 다름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참 와닿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류의 삶의 방식이라는 게 양심과 공감 능력이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성은 있지만 사람의 마음, 남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워낙 지적 능력이 있고 말을 잘하니까 여기서 생명이지만 색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해서 그가 생명이라는 걸 아무도 알아차릴 수 없다 하는 것처럼, 그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못 느끼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마치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무슨 구분이 될 수 있지? 어떤 차이가 있지? 이런 궁금해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매우 비슷하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네이버에 소시오패스를 치면 제일 위에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떠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비슷한 거긴 한데요. 일단 일반인들은 굉장히 구분하기가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드라마를 봤는데, 몇 년 전이었죠. 드라마에서 사회적으로 좀 사회성이 떨어지고 잘 친하게 못 지내고 혼자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 저 친구 소시오패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근데 그 친구가 더 좀 이기적이고 약간 짜증 많이 내고 이러니까 저 사람 소시오패스인 줄 알았더니 사이코패스 아니야? 이렇게 설명하는 드라마 대사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정도로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를 구분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할 텐데요. 사실은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는 근본적인 차이는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사회학자나 범죄학자, 이렇게 사회 전체의 영향이 한 사람의 인격에 뿌리 깊게 영향을 줘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시오패스라고 부르기를 선호해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어떤 심리적인 문제, 유전적이고 생물학적인 요인부터 시작해서 주변 환경, 여러가지 대인관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공감하지 못하고 양심이 없는 문제가 생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이코패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반면에 의학적인 진단명 중에 하나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있어요. 먼저 반사회적 인격 장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진단 기준이 15세 이후에 시작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동이 있고 다음 중 3가지를 충족한다 나오는데, 그 7가지 중에 3가지는요. 체포가 될 만한 행위를 계속 반복한다.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거고요. 또 사기성이 있다. 충동적이고 미리 계획을 하지 못한다. 공격성이 있다. 또 안전을 무시하는 무모성이 있다. 지속적으로 무책임하다. 양심의 가책이 결여되어 있다. 이 7가지 중에 3가지 이상에 포함되면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볼 수 있는데, 최소 18세는 넘어야 진단이 될 수 있고 어렸을 때부터 품행장애 이런 문제들이 시작된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른 병으로 설명할 수 없어야 된다. 이런 진단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반복적으로 범죄를 일으키고 굉장히 충동적이고 폭력적이에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무 쉽게 폭력을 사용하고 이것 때문에 감옥에도 여러 번 갔다 왔어요. 그리고 자기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막 술도 많이 마시고 굉장히 위험한 행동도 막무가내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평생 특별한 직업을 가지지 않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고 무책임하다. 이러면 지금 말씀드린 기준으로 반사회적 인격장애에 해당될 수 있죠. 근데 이분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비웃는다. 그러면 이건 반사회적 인격장애뿐만 아니라 사이코패스로도 판정이 될 수 있어요. 모두 다 해당되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반복적인 범죄 행위를 일으키고 사기도 많이 치고 충동적이고 공격적이고 무책임한데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는 끔찍하게 생각한다. 진정한 효자라고 볼 수 있다. 물론 효자라면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될 텐데 어머니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범죄를 저지른 거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있다. 이렇다면 이건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진단될 수 있지만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에 해당되진 않아요. 반대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정말 저 사람은 양심이 없는 것 같다. 이런 태도를 계속 보이는데 머리가 좋고 똑똑해서 어떻게 법망을 잘 피해가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감옥에도 잘 가지 않고 돈도 잘 벌어서 가족들을 잘 벌어 먹여요. 이러면 사이코패스에는 해당될 수 있지만 반사회적 인격 장애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 같은 그런 반사회적인 문제 행동을 일으키지 않고 법망을 잘 피해가는 사이코패스 또한 많다는 거죠. 이렇게 구분될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코패스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감정, 대인관계의 범주, 사회적 일탈의 범주 이렇게 나누어진 전문가의 분류가 있더라고요. 소개시켜드리면 달변이면서 깊이가 없다. 이 얘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마치 정말 의사처럼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진단을 하기도 하고 마치 정말 변호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법률 용어에 대해 능통하고 그래서 막 이름을 바꿔가면서 사기를 치고 의사인 척, 변호사인 척 행세를 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사람들을 영웅시에서 영화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그렇게 전문 용어를 자유자재로 써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였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책 몇 권을 열심히 봤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실제 있었다고 해요. 굉장히 머리가 비상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기중심적이고 과장이 심하다. 후회나 죄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거짓말 속임수에 능하다. 감정을 느끼는 것이 굉장히 피상적이다. 사회적으로는 충동적이고 행동 제어를 잘하지 못하고 자극적인 걸 추구하며 책임감이 없고 어린 시절부터 문제를 쭉 일으켜왔고 성인기에는 반사회적인 행동을 많이 일으켰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학자가 똑같은 것을 다시 분류했는데 아까 내용은 다 같아요. 그런데 대인관계, 정서적인 문제, 행동, 반사회성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고 하고요.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과대망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다 나의 부하 아니면 나의 행복을 위한 부속품처럼 느끼는 그러면서 사기를 잘 치고 감정을 느끼는 데 있어서 굉장히 피상적이고 정서적으로 양심의 가책이 부재하고 공감 능력이 없고 무책임하고 행동은 충동적이고 목표 없이 행동하고 믿을만하지 하지 않고 반사회적인 폭력성이나 전과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 사이코패스라고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말을 정말 잘해요. 너무 재미있고 얘기를 듣다 보면 빠져들게 되죠. 진실성이 느껴질 정도예요.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고 너무 진짜 같은데 이게 들통날 만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요. 완전히 드러나는데도 너무 뻔뻔하게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이게 대단한 능력 같기도 한데 양측성 언어 장애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보통 오른손잡이들이 많죠. 이 오른손잡이는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 중추는 좌반구에 있어요. 좌뇌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이코패스들은 언어를 조절하는 언어 중추가 좌뇌와 우뇌 양쪽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내가 더 우위에 있다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모순된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잘 인지하지도 못하고 뻔뻔하게 하고 들키고 나는데도 어느 쪽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무책임함이 드러나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장애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는 부작용 중에 말을 잘하게 되는 특성을 갖게 된 사람들이 사이코패스에서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유명한 학자가 사이코패스의 세계에서 약한 사람은 모두 어리석은 사람이고 이용당하기를 자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들은 약한 사람을 이용해 먹는 거 당연한 거고 속은 사람이 잘못한 거고 모든 게 그 사람 탓인 거예요. 가족 구성원의 권익이나 고통에 대해서도 아주 무관심하고요.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족들을 그저 소유물로 생각할 뿐이라는 거죠. 사이코패스 살인자 중에서도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는 애착이 굉장히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착조차도 손쉽게 다른 대상에 대한 분노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 가족, 내 집단은 굉장히 챙기는데 이걸 침해하거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사정없이 죽여버릴 수도 있는 그런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공포와 관련된 심리 반응이 매우 부족해요. 보통 사람은 끔찍한 어떤 사진을 보거나 영상을 보면
긴장하게 되고 심박수가 늘어나고 식은땀도 나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태연하게 반응하고 별 느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끔찍한 일들도 저지를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고 이해하는 상호 관계에 대한 정서적인 이해가 없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마치 가사는 알아도 음악은 모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뛰어나고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만 정서적인 측면이 완전히 메말라 있다. 이런 것을 잘 표현한 비유적 표현인 것 같아요. 또 중요한 게 마음속 경찰이 없습니다. 양심이 없다는 뜻이죠. 친구, 가족, 사회 체계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권력에 대한 욕구와 집념이 강하고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한 어떤 공포, 두려움 같은 반응이 없습니다. 내면의 소리가 있더라고 하도 감정적인 영향력이 없고요. 내가 뭘 큰 일을 저질렀을 때 그 뒤로 어떤 것들이 따라올까 하는 것을 그려보는 능력이 미약합니다. 모든 사람한테서 사랑받으려는 욕구가 강하고 망신당하는 걸 죽기보다 더 싫어하니까 아주 살인을 하거나 자살을 하거나 이런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신의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이게 어쩔 수 없었다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탓하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거짓말을 잘하고 타인의 감정이나 기대, 고통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요. 부모나 교사나 규칙에 반항을 잘하고 체벌의 위협, 질책 이런 거 해도 별로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 폭력적인 행동도 많이 하고 또래들을 괴롭히기도 많이 하고 물건을 부수는 행동도 많고 심하면 도둑질이나 방화, 절도, 약물 남용, 가출, 이른 성행위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굉장히 많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유년기의 동물 학대예요. 강아지나 고양이 아니면 그보다 더 약한 여러 가지 동물들을 학대하는 건데요. 최근에 길고양이에 대한 학대 같은 것들이 많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걱정스럽고 위험한 징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범죄와 사이코패스의 범죄는 그 사람들의 성격만큼 차이가 많이 나요. 일반 범죄는 부정적인 사회 요인,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서 가정폭력에 시달려서 어렸을 때부터 학대를 받아서 돈이 너무 없어서 알코올 중독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요인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질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면 사이코패스의 범죄는 내가 규칙을 지키기 싫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멋대로 행동하다가 법을 지킬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법에 저촉이 생겨서 범죄가 발생하는 거다.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범죄도 나이에 따라 범죄율의 변화가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40세까지 범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그 뒤로 굉장히 많이 감소하는데요. 나이가 들면 에너지가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에너지 자체가 감소했을 수도 있고요.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까지 범죄를 저질러서 내가 감옥에 가는 게 참 사람 할 짓이 아니다. 회의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요. 사회에 반항할 좀 더 합법적이고 법 테두리 내에서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나의 의지 표현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잘 개발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운이 좋아서 자신을 정말 이해해주는 사람을 찾고 세상에 대한 관점이 변화해서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사실은 반사회적인 행태가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요. 범죄율이 감소했다고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양심이 생겼다거나 공감 능력이 생겼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사이코패스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이 사이코패스가 왜 발생하는 거냐 원인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유전적인 요인을 많이 들 수 있어요. 기본적인 성격은 유전적인 요인과 생물학적인 요인으로 결정된다는 증거들이 요새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에 따르면 사람의 성격은 80%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태어나면서부터 이후의 경험은 그 사람의 성격에 20%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유전적인 요인이 중요하다는 증거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 손상을 당한 사람이 사이코패스와 굉장히 유사한 증상을 보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뇌 생리학적인 문제, 그리고 뇌 결함의 문제와 굉장히 유사하게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사이코패스의 특징은 굉장히 어릴 때부터 나타난다. 이게 환경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어렸을 때부터 나타나는 걸로 보아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이 너무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리고 전쟁이 많은 곳도 있고, 이렇게 너무 각박한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유전적인 선택에 따라서 어떤 인류의 번식 전략에 따라서 이런 특정한 유전자가 유전되어 사이코패스가 발생한다. 이런 설명도 있어요. 사실 사이코패스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강하잖아요. 흔히 말하는 멘탈이 갑이죠. 웬만큼 혼나고 해도 마음에 상처 입지도 않고요. 모든 걸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집념의 소유자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사회에서 성공할 확률도 높고 살아남을 확률도 높으니 자연히 진화 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런 쪽으로 따라가는 것이 이치에 맞다는 거죠.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이 뇌가 발달을 덜 해서 사이코패스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비정상적으로 느리게 성장하는 게 확인된 경우도 있었고요. 어떤 학자들에 의한 연구에 따르면 성인 사이코패스 환자가 아니죠. 성인 사이코패스의 뇌파가 일반 청소년 뇌파와 굉장히 유사하더라. 그래서 정상인의 가면 뒤에 10살 정도의 어린이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충동 조절이 안 되고 무책임하고 그런 특징이 나타나는 거죠. 전두엽 손상이 이런 사이코패스와 굉장히 유사한 증상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사고 때문에 전두엽에 출혈이나 아니면 큰 손상을 입었던 분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하지 못하고 인내심이 부족하고 감정을 잘 못 느끼고 과민하고 공격적인 이런 특성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선천적인 원인에 의해서 전두엽이 손상되거나 기능 저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은 사실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후천적 요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자들은 이게 생후 2세까지 주된 양육자와 아이 사이에서 심리적인 결속이 잘 돼야, 애착이 형성돼야 안정적으로 자기 충동을 조절하면서 세상을 잘 살아나갈 수 있고 타인의 정서도 공유할 수 있고 믿음도 생길 수 있는데, 이 애착이 잘못되어서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가 생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나오는 증거들은 유소년기의 사회적인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직접적인 요인은 아닌 것 같다. 유아기에 방임되고 학대가 되면 분명히 심각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손상을 받고 자의식이 문제가 생겨서 부정적인 자의식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내가 좋지 못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처럼 생각이 되면서 평생 우울증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이코패스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유아 방임과 학대를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가 지배적입니다. 미국에서 고등학생 같은 아이들이 총기 난사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인천 초등학생 유괴살인 사건도 있었죠. 이런 청소년들 범죄를 보면 대개 사람들이 당연히 부모가 이상한 사람들일 것이다. 양육 과정에서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도 분명히 학대와 방임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분명하고 그것만 없으면 그런 일이 생기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집은 최소한 나는 학대와 방임을 하지 않았으니 내 아이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확신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두를 편안하게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밝혀지고 있는 사실들이에요. 총기 난사한 그런 사람들의, 범인들의 부모가 실제로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방치하지 않고 정말 사랑으로 키운 사람들도 많았어요. 이게 단순히 방임과 학대 이런 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유전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생물학적인 요인, 유전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부적절한 양육과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사이코패스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게 정설이고요. 하지만 발현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것 또한 지금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이코패스 유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행히도 안정된 환경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긍정적인 사회상을 접하면서 자랐으면 그래 적어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을 수 있고 다소 떳떳하지 못한 기업가나 정치인, 전문가, 학자 이런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양심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행동을 할 때는 있지만 굉장히 짓궂고 엉뚱하지만 재미있고 독특하고 뛰어난 사람처럼 생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양심과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이코패스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불우하고 학대받고 이런 환경에 자랐을 때는 살인 청부업자나 폭력배나 연쇄살인범 같은 그런 강력범으로 자라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사이코패스의 가정 환경이 일반 범죄자의 가정 환경과는 특별한 차이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폭력이 만연한 지역, 내전이 있다는가, 굉장히 우범 지역에서 자라났다거나 어렸을 때부터 학교 폭력이 굉장히 많았다든가 이런 환경에 자란 사람들이 계속 쌓이면 결국은 공격적인 사람, 공격적인 성향 그런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성들도 그런 폭력성 높은 유전자를 선호하게 되고요. 그래서 임신이 되면 폭력성이 높은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마치 자연 선택처럼요. 그렇게 되면 사이코패스 관련 유전자가 집중적으로 발현될 수 있을까 아닌가? 이런 가설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사이코패스가 나타나는데 치료가 잘 될 수 있을까? 궁금할 텐데요.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유전적으로 태어난 거고 특히 사이코패스인 사람이 자기가 불편하고 문제라고 생각돼야 치료를 받을 텐데 자기 지금 상황이 너무 만족스러워요. 본인은 힘든 게 없거든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건 나한테 불편할 거 없죠.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을 다 지배하고 밟고 올라서서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지려고 하는데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치료받을 생각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기준에 내가 맞춰야 될 이유도 없고요. 치료를 받더라도 신용만 할 뿐이지 결국은 심리치료의 효과는 치료자와의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신뢰를 확산시켜서 다른 사람과의 신뢰도 넓혀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치료자와의 관계 형성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괜히 치료를 하면서 엉뚱한 것만 배워서 내가 어린 시절 학대 때문에 이렇다,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자기의 범죄를 합리화하는 데 이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치료를 어설프게 시도해봐야 이런 치료 방법을 학습해서 자기가 써먹으면서 또 다른 착취의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남을 치료해주는 척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착취한다거나 의사의 흉내나 상담자의 흉내를 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힐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는 거죠. 치료를 하려고 한다면 아주 어릴 때 적극적으로 치료한다면 도움될 수도 있겠다. 어렸을 때는 그래도 유동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까 학대만 없어도 이 아이가 사회에 큰 심각한 폭력적인 피해만큼은 입히지 않는 그래도 법 테두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로 클 가능성이 높다고 했잖아요. 사회와 환경 전체가 이 아이에게 아주 긍정적인 어떤 사회상 그리고 충분히 사랑받는 느낌 같은 걸 줄 수 있다면 어릴 때부터 공격성이나 충동성을 좀 감소하고 사회에 크게 반하는 행동이 아닌 방식으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가르쳐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인이 된 다음이라면 치료 프로그램은 동정심이나 양심이나 이런 것들을 되살려 볼 수 있는 방향으로는 포기하는 게 낫고 차라리 이대로 행동하면 오히려 당신이 불리하다, 그리고 당신은 이런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용인된 방식으로 욕구를 충족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엄격한 통제와 감시하에 시행해서 이것들을 오히려 악용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사이코패스들은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치료가 어렵죠? 문제는 사이코패스보다 거기에 희생되는 사람들이 더 문제예요. 사이코패스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양심의 제약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개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져 보일 수 있죠. 당당하고. 보통 제 주위에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분 중에 나는 사소한 말로도 너무 상처를 잘 받아요. 해야 할 말도 잘 하지 못하고 거절하지 못해서 손해보는 삶을 살 때가 많아요. 너무 힘듭니다. 제가 좀 덜 민감하고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뻔뻔한 사람이 오히려 부러워요.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이코패스가 딱 그런 사람이죠. 아주 자극적이고 적극적이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꺼리낌이 없고 이런 위험한 행동까지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리만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배우고 싶은 모습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문제 행동을 일으키지만 사실 저렇게 괜찮은 면도 많은데 저 사람이 저렇게 나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어린 시절 학대라든가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희생하고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진심으로 알아주면 저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사이코패스의 희생자가 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본인도 그런 걸 모르고 거기에 빠져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이코패스 피해자들의 특징은 자존감이 낮아요. 의존적이고 주체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이 사이코패스들의 매력에 빠져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의존성을 사이코패스들이 너무 귀신같이 잘 알아서 이용해 먹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는 남성과의 관계에서 전통적으로 순종하고 또 참한 여성이 훌륭한 여성이다. 남성을 잘 보좌해서 내조해서 정말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평강공주 같은 사람이 되겠다.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들이 피해자가 많이 되고요. 그리고 불행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잘했으면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잘했으면 저 사람이 저러지 않았을 텐데 하는 잘못된 자책과 죄의식을 가진 사람이 이런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시하고 학대를 당하면서도 내가 더 희생하면 내가 더 잘하면 되겠지 하는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해 계속 더 잘할 것을 다짐하는 것이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본인에게 있지 않아요. 사이코패스는 그런 심리와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하는데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코패스에 내가 연관된 것 같다. 내가 지금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면 제일 먼저는 자기를 보호해야 돼요. 지금 그 사람이 사실은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판정하는 건 굉장히 전문가들조차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고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사과, 미소, 매력적인 제스처, 말, 태도, 목소리 이런 것들에 혹해서 또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충동적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잘못된 건드리지 말아야 될 그분의 그 사람들의 어떤 면을 건드리면 굉장히 폭력적이고 난폭한 모습으로 돌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계를 늦추지 말고 그리고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게 되고 빠져들었지? 내가 왜 이 사람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나는 왜 이 사람에 계속 피해를 입으면서도 이 사람에게 뭔가를 또 희생하려고 하고 있지? 자신의 태도에 대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책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나의 자존감이 떨어져서 착취적인 관계에서 계속 이용을 당하면서도 그걸 스스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과거에 자신이 고통당했던 거, 사이코패스들이 나 어렸을 때 학대당했던 거, 어렸을 때 괴로웠던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동정심을 유발하고 자신 또한 피해자다 이렇게 보이려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피해자인 척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착취를 뻔뻔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피해자인지 명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내가 피해자인 게 분명하면 그 사람들을 동정함으로써 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직장 상사, 가족, 배우자, 여러 사람들이 내 주위에서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이면서 나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다른 사람의 얘기도 잘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또 사이코패스는 이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누가 주도권을 받냐 싸움을 하다가는 큰 사고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조심해야 되고요. 어차피 이 사람들을 바꿀 순 없어요. 성격이 변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변하진 않아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의 희생을 통해 변화시키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정말 사이코패스가 맞다면 이 사람은 정서적인 장애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해요. 나의 고통에 대해 아무리 설명해도 이 사람은 전혀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정말 변화시키는 방법은 행동 자체만 변화시킬 수 있을 뿐이에요. 마음을 다 돌려놓을 수는 없지만 그러려면 확고한 기본 규칙을 지키고 그 규칙을 어겼을 때는 그만큼의 제약을 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천천히 꾸준히 해나갈 자신이 없으면 그 사람의 관계는 정리를 해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극단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한 방에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런 교육과 한계 설정, 규칙을 통한 반복적인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천천히 방향을 틀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이코패스가 어떤 사람들이고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또 내가 지금 사이코패스로 인해 고통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사실은 사이코패스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모든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사이코패스는 1%에서 2%가량 지속되어 왔다고 해요. 이 얘기는 인류에 정말 도움이 되지 않고 불필요했다면 진작에 없어졌을 거라는 거죠. 진화적으로 도태가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꾸준히 명맥을 내려오는 걸 보면 분명히 뭔가 유용성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보면 불안하지도 않고 스트레스가 적어요. 그러니까 면역 체계 자체가 효율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 감각도 탁월하고 또 성취에 대해 집념도 있어서 자기 맡은 일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엄청난 장점이죠.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냉정하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고 큰 일을 당해도 외상 후 스트레스 같은 것도 없죠. 불안과 스트레스가 적으니까요. 그리고 감정, 행동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다. 이 사람들은 감정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이성과 행동만 있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죠. 공사 구분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유능한 지도자나 군인이 되기에는 안성맞춤이라는 거죠. 대통령이 될 사람이 반대파의 어떤 비난이나 욕먹을 게 두려워서 정책 추진을 못한다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요? 또 대통령이 되는 데는 권력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권력에 대한 의지, 반대파에 대한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추진력 이런 것은 너무 정서적으로 발달되어 있어서 타인의 정서에 대해 공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겁니다. 군인도요. 이순신 장군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왜군도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저들의 목을 베겠느냐, 저들도 본인이 우리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 침략한 게 아니고 그냥 윗사람들의 명령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너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왜군을 그렇게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사이코패스들은 불안이 적고요, 두려움이 없고 잔혹하기도 하고 목표한 것을 아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군인으로서는 안성맞춤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북파공작원이나 아니면 굉장히 힘든 부대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전투를 위한 인간 병기처럼 길러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이코패스 같은 성격을 굉장히 이용하고 그런 것들을 양산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영화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죠. 그래서
사이코패스의 특징은 사실 세상 살아가는데 유용한 점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잘 이용해야 돼요. 훌륭한 지도자,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학대당하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방임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잘 분위기가 형성돼야 돼요. 세계 최고의 사이코패스 권위자가 쓴 책을 제가 읽었는데요. 책 한 권 전체의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진단은 정확하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 함부로 진단해서는 안 된다. 둘째는 이거 치료는 못한다. 치료할 생각은 포기하고 잘 피해라. 이 두 가지였어요. 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참 중요한 것은요, 이런 사이코패스와 같은 사람들이 곁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피해를 당하지 않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또 다른 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갈등을 하고 서로 밟고 올라가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평화와 공존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여야 유전적으로 사이코패스의 유전자가 더 많이 발현된 가능성도 줄어들고, 사이코패스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강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생활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어떠셨어요? 사이코패스에 대한 얘기를 쭉 들으니까 좀 정리가 되시는지, 내 주변엔 이런 사람은 없는지, 앞으로 사이코패스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될지 좀 정리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면, 사이코패스는 병이 아닙니다. 유전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결정된 어떤 한 사람의 뿌리 깊은 인격적 특징이고요. 이건 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저지른 범죄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고요. 단, 아동 시기의 방임과 학대가 직접적인 발현의 원인은 아니지만 이것이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데는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니, 우리 사회가 모두 힘을 합쳐서 아동학대와 방임이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세상이 지나친 갈등과 경쟁에 빠져있지 않도록 만들면 사이코패스가 우리를 더 이상 심하게 괴롭히는 상황이 아니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